박운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영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호불호를 떠나 강남이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역사에서 아니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도시계획에 평생을 바쳤던 나에게 이 책의 발간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다. 더구나 세종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종수 팀장이 썼다니 더욱 반가웠다. 이 책은 강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도시와 도시계획의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도시계획과 개발 분야를 공부해온 나의 지난 40년은 강남 개발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기도 하다. 강남은 나에게 많은 영감과 문제의식을 던져준 존재이자 여전히 불가사의한 존재이다. 이 책은 강남의 명암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밝혀준다. 자료에 근거하여 강남 개발 과정을 차근차근 펼쳐가는 한편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뒷이야기들을 퍽 흥미롭게 풀어놓는다. 나아가 이 책은 단순히 강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강남에 끌려가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며 우리 도시들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전 대한국토 도시계획학 회장. 317페이지 참고문은 류보선의 서울의 인문학, 도시를 읽는 12가지 시선, 서울, 창비 2016, 민족미학연구회 편 18세기란 뜻인가? 18세기 신도시 and 20세기 신도시 서울 발은 1996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 서울 산립 2006 박예천 아파트게임 그들이 중산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서울 휴머니스트 2013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삶과 모험 2011 사교육공화국 랜드마크의 욕망이 들끓다 시사저널 제1265 2013 12월 10일 20 내지 25쪽 서울역사박물관 강남 이야기로보다 2008년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서울역사박물관 2009 서울영상위원회 나는 부산영상위원회지 서울시 영화가 자랑한 서울 촬영지 백선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서울건축문화지도 전시권 서울특별시 2013 서울특별시자 편찬위원회 편저 4대 문안학교들 강남으로 가다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12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편저 서울교통사 서울특별시 2000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편저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03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편저 서울의 길 서울특별시사 편찬위원회 2009 성형열풍 강남지도 바꾼다 서울경제 2014 5월 30일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전옥원 서울 한울 2003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파주 한울 2005 심승희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2004 양상현 거꾸로 읽는 도시 뒤집어보는 건축 파주 동력 2005 오성규 왜 강남 3구가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가 오성규의 환경정의 세상 블로그 2009년 9월 13일자 온라인 기고문 오영욱 그래도 나는 서울이 좋다. 흔적과 상상 건축가 오기사의 서울 이야기 마지막이다. 이거 읽고 전주로 출발. 읽는 거 됐고 293페이지 강남의 탄생 14 작은 강남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돈이 필요했던 서울시는 5월 11일 10 내지 15평의 서민형 아파트 대신 20 내지 58평형의 아파트를 짓기로 계획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당신들이 사는 집은 무엇가 건물이다.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다만 배려 차원에서 가옥당 이주비 50만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주되 입주권이나 이주비는 철거 확인 후에 주겠다 라고 말을 바꾸었다. 주민들은 기가 막혔다. 애초에 서울시가 철거민 정착지로 정해서 대지를 가구당 8평씩 분할해 주었던 곳이기에 완전히 무엇가라고 볼 수 없었고 주민들 스스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집을 지었던 피눈물 나는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0년 동안 각종 공과금은 물론 취득세, 재산세, 건물분, 토지 사용료, 납부 등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이곳을 정착지로 알고 살았던 주민들에게 당국의 발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주민들은 목동 성당을 거점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빈민운동가들이 도움을 받아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6월 6일 도시빈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던 김수환 추기경이 목동성당을 방문하여 철거대책위원회 대표들을 만났다. 당시에는 빈민운동 전문가였던 고 재정구 전 의원이 행동대장이 되어 이들을 지원했다. 8월 22일에 발표된 1차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가장 작은 20평형이 2,100만 원이었다. 이는 가난한 주민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금액이었다. 8월 27일 아파트 분양 가격에 당황한 주민들이 안양천변 축구장에 모였고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며 거리로 나섰다. 시위대는 어느덧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시위대가 김포가도를 거쳐 양화대교까지 전진했을 때쯤 전투경찰이 출동해 가로막았다. 그러자 행진은 연좌농성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밤늦게까지 김포 진입로는 전면 차단되었고 성산대교 일대의 교통이 완전 마비되어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야간이 되자 경찰은 시위대를 폭력 진압하기 시작했다. 한 할머니가 얼굴에 최루탄을 맞고 실신했고 많은 분해자들이 폭행을 당했으며 100여 명이 연행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심야까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어목교에서 목동거리 쪽으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여기서 무려 400여 명의 주민들이 경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하고 연행되었다. 이 시위는 엄청난 반항을 낳았다.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들의 시위나 와해취 또는 광산 노동자들의 시위는 겪어보았지만 광주 대단지 사건 이후 일반 민중의 시위, 그것도 분여자와 할머니들까지 가지한 긍들 시위는 처음이었다. 각 언론기관의 보도 지침이 내려졌기에 이 시위를 다룬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회는 목동의 실상을 조사하여 시민들에게 알렸고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서는 목동 시위 경과와 동기를 확보의 시로 이 문제를 학내에 알려나갔다. 10월 말 철거가 시작되고 날씨까지 추워지자 갈 곳 없는 주민들은 더욱 다급해졌다. 11월 17일에는 400여 명의 주민들이 어묵교에 나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다가 한 명이 부상당했다. 12월 18일 주민 500여 명은 경인 고속도로를 4번이나 차단하면서 생존권 보장을 외쳤지만 전경들은 폭력 진압 후 23명을 구로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러나 단결해서 투쟁하는 길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싸웠다. 가옥주 300여 명이 시청 앞 광장에서 농성했고 구청, 목동개발사업소, 파출소, 김대중 귀국 환영회장 등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심지어 여의도 신민당사를 점거해서 5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점차 많은 학생들이 철거민들과 함께했다. 1983년 11월 22일 오후 5시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 수백 명이 목동 오거리에서 철거민들과 함께 시위를 펼쳤다. 1985년 3월 20일 오후 6시경에는 오목 내거리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주민들과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했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처참한 공방전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신학생으로 목동에서 도시빈민운동에 참가했던 박병구 씨는 목동 철거민 투쟁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1980년대 초에는 학생운동의 시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민중운동 차원에서는 목동 주민들이 처음으로 집단 행동을 한 것이었어요. 구호 속에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군사정권은 물러가라 라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하겠다라는 결의가 있었을 만큼 생존권을 넘어 정치적인 부분까지 언급했었죠. 여기에 대한 해석 297페이지. 한종수, 양천벌의 전쟁 30년 전 목동 철거민 투쟁의 현장을 가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 온라인 기고문 2011 11월 11일. 목동 투쟁은 무려 3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주민들은 싸우면서 단련되고 진화했다. 내부적으로 철야경비조와 지역대기조를 만들어 경찰력을 견제했고 주민 스스로 회장, 부회장, 총무, 각, 통, 반장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투쟁을 진행했다. 결국 가옥주권 세입자은 처음에는 목동 개발에 맞서 대책이 거의 없었으나 이런 투쟁을 거쳐 가옥주들은 처음으로 무허가 주택의 재산권을 인정받았고 세입자들은 10평짜리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저렴한 이사의 이수비용 용자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기나긴 투쟁은 끝이 났다. 목동 투쟁은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시위는 총 49회였고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국회의원 등과 나눈 대화가 78회였다. 하지만 막판에 부구청장을 폭행하는 등
지나친 모습도 보여 여론의 지지를 잃기도 했다. 투쟁이 마무리되자 대부분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입주권을 끝까지 거부하고 생활터전을 요구하던 빼고 세대는 재정구 의원의 주선으로 현재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정부의 융자금으로 공동체 사상에 입각해 설계한 목화연립을 건설하여 시흥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았다. 목화는 목동 사람들이 화합하며 살자라는 의미라고 한다. 목동 투쟁은 이후 서울시가 대규모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서울시 도시개발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목동에서만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다. 목동 투쟁과 쌍벽을 이루는 상계동 주민들의 투쟁도 있었고 목동 투쟁, 쌍계동 투쟁. 이 투쟁 역시 재정구 의원이 깊숙하게 개입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 297페이지. 상계동 투쟁에 대해 알고 싶은 독자는 한정수 눈부신 6월 정의로 신부와 상계동을 생각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 온라인 기고문 2015년 6월 8일 참조. 화려한 현대도시 목동에는 당시의 흔적을 알려주는 것이 거의 없다. 철거민들의 구심점이었던 목동 성당조차 1996년 새 성전이 건축되면서 흘렸고 그 자리에는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다. 그나마 오목교와 양화교 정도만이 남아서 옛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런 엄청난 홍역을 치른 후 목동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목동 개발은 비행기에 탄 외국인들에게 판자촌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실행되어 이렇다 할 개발 이념이 없었다. 즉, 서울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김성배 서울시장이 건축가 김수근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김수근은 서울, 인천, 즉 경인과 서울 서부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무계획적으로 팽창하고 있을 뿐 영등포역 외에는 중심축이 없다고 지적하며 목동 개발이 좋은 기회이니 중심축 역할을 할 멋진 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누가 들어도 귀가 솔깃할 제안이었고 곧 서울시는 설계한 공모에 나섰다. 13건의 응모안 중 5건이 채택되었고 김수근은 이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묻고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 작업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작성했다. 주거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 설계를 마치자 시범단지의 성격을 띠는 1단지를 서울건축이 맡아 설계하였다. 당초 2 내지 6단지는 턴키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기대했던 신공법, 신기술, 신자재 발굴에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졌고 이 때문에 4 내지 14단지는 1단지처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일반 도급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단지에는 다양한 층수의 아파트와 고급 빌라가 들어섰다. 특히 현관 전면의 장애인용 램프 설치와 아파트 외장 채색 등은 한국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다. 또한 이제는 목동의 명물이 된 일방 통행로가 단지 전체를 연결했다.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어 중심 공동구가 조성되었고 한국 최초의 열병합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6만) 평이 넘는 목동 공원과
19만 평이 넘는 신정공원 외에도 5개의 근린공원, 19개의 아동공원, 113개의 소규모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섰다. 또한 목동에는 강남, 정확히 말하면 잠실의 예를 따라 작은 규모나마 종합운동장과 아이스링크가 들어섰다. 이 덕분에 신, 목고 등 학교가 빙상맹문이 되었다. 목동 야구장은 개장 이후 오랫동안 아마추어 야구 경기가 열리다가 2009년부터는 프로야구단인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했지만 올해 고척돔으로 떠났다. 물론 목동에도 당장 지하철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은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급한 대로 2호선 지선이 착공되었는데 다행히도 신정동에 차량 기지가 계획되어 있었기에 비교적 쉽게 완공되었다. 목동에는 소강남답게 명문 학교들이 옮겨갔다. 마침 적당한 학교가 있었다. 바로 진명여자고등학교와 양정고등학교였다. 진명여고는 청와대에 가는 길목에 있어 여러모로 불편했고 양정고는 만리동 고개라는 입지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우연히도 두 학교는 고종 황제의 마지막 후궁이자 엄상궁으로 널리 알려진 순원규비 엄씨 후원 아래 만들어진 남매 학교였다. 두 학교는 고종 황제의 마지막 후궁이자 엄상궁으로 널리 알려진 순원규비 엄씨 후원 아래 만들어진 남매 학교였다. 때를 맞춘 것처럼 1983년 11월에 양정고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 두 동이 전소되는 큰 피해가 났고 이전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서울시는 목동 땅을 내어주고 만리동 학교 부지를 받아 송기정의 올림픽 우승을 기념하는 월계수 공원을 조성했고 양정고는 차액으로 번듯한 새 교사를 지을 수 있었다. 한편 이사간 진명여고의 세터는 원래 메밀밭이었다고 한다. 두 학교의 이전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동도 학원 밀집 지역이 되었다. 비록 강남과 노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말이다. 이런 식으로 목동, 강남, 노원 세 지역은 비록 소득 수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교적 균질한 집단이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적 현상인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는 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병원 유치도 추진되어 이화여대와 한양대 부속병원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한양대 부속병원의 유치는 실현되지 못했다. 또 서부 지역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이전이 필요했는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물레동에서 이전하고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제우체국 등 급이 떨어지는 기관 몇 개가 옮겨가는데 그쳤다. 그래도 여의도와 가까워서인지 방송과 언론기관들의 유치에는 성공했다. 방송위원회와 방송진흥원이 21층짜리 회관을 지어 입주했고 종로구 영건동에 있던 기독교 방송도 사옥을 지어 이사했다. 기독교 방송 사옥은 현대 하이페리온이 등장하기 전까지 목동의 랜드마크였다. 여의도에 개국했던 SBS도 2004년 목동으로 이전했으며 스포츠조선 등 일부 신문사도 목동행을 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동은 작은 강남이라는 별명답게 성공한 단지로 평가받는다. 고급 백화점의 대명사 현대백화점이 이곳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성공을
증명해주고 있다. 하지만 김수근과 서울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경인 서울 남서부 중심축 기능을 하는 신도시가 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소한 중심축에 해당하는 부지 규모가 너무 컸다는 비판은 할 수 있다. 사실 목동의 상업지구는 분양이 순조롭지 못해 1990년 말까지만 해도 빈 곳이 많았다. 수상복합 열풍이 불면서 지금은 69층에 달하는 현대 하이페리온을 비롯한 쟁쟁한 건설회사의 주상복합들이 빈자리를 순식간에 메워버렸지만 말이다. 그 때문에 목동이 교통지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할 것이다. 301페이지 15. 강남의 영향. 자동차 시대에 잃어버린 것들. 앞서 강남 탄생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가 자동차 시대의 도래라고 했는데 주로 터미널과 도로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자동차 시대가 강남, 아니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강남에 이식된 근린주거 이론에 의거한 아파트 단지 덕에 불완전하긴 했지만 기본 생활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지 안의 생활은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들은 이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차를 잡고 어디든지 떠났다. 그래서 주말이면 서울 주변 고속도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지 오래이다. 지하철 2호선을 제외하면 강남을 지나는 지하철의 완공 시기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였기에 강남의 자동차 천국화, 그게 아니라면 지옥화는 더욱 빨랐다. 강남의 넓디 넓은 도로는 자동차들로 가득 찼고 기껏해야 가구당 한 대 정도로 계산해 건설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이다. 문제는 강남에서 시작된 자동차 붐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계획도시인 강남조차도 결국 이렇게 되었지만 자동차 시대에 전혀 맞지 않았던 강북의 시가지와 주택가는 자동차로 더 큰 몸살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가 골목을 점령하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사라졌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은 골목과 야산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냥 저녁 시간에 맞추어 집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골목의 주인은 자동차로 바뀌었다. 교통사고가 무서워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이런저런 학원에 보내놓고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는 안도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인구 밀도가 우리보다 낮지도 않고 자동차 시대를 20년 정도 앞서 경험한 일본의 경우에도 골목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더구나 일본은 지진 때문에 고층 빌딩을 만들기 어려워 우리보다 단독주택 비율이 훨씬 높은데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가 대중화된 미국은 어떨까? 뉴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를 보면 의외로 차를 타고 다니는 장면은 많지 않다. 물론 자동차 시대가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사교육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강남과 자동차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자동차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도 생각해보고 과연 한국의 자동차 문화가 정상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강남에 역전당한 강북, 뉴타운 재개발 문제. 앞서 다루었지만 강남은 잠실, 수서, 분당, 최근의 판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넓어졌다. 반면 정작 서울의 뿌리인 강북의 주거 환경은 점점 낙후되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의 불균형은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 한강 이남과 이북의 불균형, 즉 강남, 북, 간 불균형으로 확대되었다. 강남 북 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각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주거 환경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화두였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택 밀집 지역과 구도심을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바로 뉴타운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기인 2002년에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뉴타운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그해 왕십리, 은평, 기름 등 세계 시범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03년 12개 지구, 2005년 11개 지구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6개 지구를 지정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처음에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었지만 2005년 6월 22일 서울시가 정부에 도시재정비 촉진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 이 법은 그해 연말에 통과되었다. 이 시기를 전후해 3차 뉴타운 지구 10곳이 무더기로 지정되었다. 모두 26개 지구에 달하는 뉴타운 사업지구의 규모를 보면 총 23.8제곱킬로미터, 약 721만 평으로 이는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진행된 서울 내 주택 재개발 시행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친 10.1제곱킬로미터의 약 2.4배에 달한다. 또한 뉴타운 사업지구 내 거주 인구는 모두 85만 명으로 이중 세입자가 69%에 달했다. 2008년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지역은 뉴타운 지정 여부가 선거 전국의 최고 이슈가 될 지경이었다. 이른바 욕망의 투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뉴타운 지정 공약에 선거 판세가 좌우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현상을 통해 강남을 담고 싶어하는 강북 시민들의 욕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의 이면에는 한강의 기적,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강남의 기적의 주역이었던 현대건설 최고 경영자 출신인 이명박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사실 이명박 주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에 얽힌 부동산, 즉 실소유 문제로 말이 많았던 다스의 서울지사, 내곡동 자택, 도곡동 땅, 청계재단 사무실, 소망교회, 논현동 자택, 심지어 퇴임 후 마련한 사무실까지 놀랍게도 전부 강남에 있다. 지금은 거의 잊혀졌지만 1992년 지금의 사랑의 교회 자리에 있었던 꽃재배 비닐하우스 철거 사건 당시 토지 주인 중 하나가 이명박이었다. 앞서 이야기한 경부고속도로 채비치 중 일부를 현대건설이 인수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명박에게 보너스로 주어졌던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은 오세훈 역시 강남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나 뉴타운의 문제점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더불어 고스란히 드러났다. 뉴타운 사업이 비록 생활권 단위의 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광역 기반 시설의 확대를 지향했지만 짧은 시기에 지나치게 넓고 많은 지역을 지구 지정하다 보니 생활권 계획이 아니라 광역 정비 사업으로 변질되었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공공이 아닌 사업 시행자 주민들의 부담으로 증가되어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 중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지정회차가 누적될수록 세입자 비율은 59% 시범, 66% 2차, 77% 3차로 점차 높아져 세입자 문제 및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밀집 지역의 광역 재개발 정책이었던 뉴타운 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한탕 투기의 욕망이 뒤엉킨 가운데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뉴타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박원순 시장체제가 들어서면서 현재 총 642개소 중 225개소가 해제되었고 70개 지역이 해제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기존의 전면 철거와 전면 재개발 방식이 아닌 주거재생 개념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305페이지 강남을 닮고 싶어하는 지방도시들. 강남은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래도 단기간에 성공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개발 당시에 지나치게 넓다고 한 도로가 지금은 차들로 가득 찼고 유수의 대기업과 외국 투자회사들이 강남에 투자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강남의 성공은 우리나라 도시에 깊은 그늘을 들이웠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는 물론이고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소도시도 모두 마치 비법이라도 배운 것처럼 신도심을 개발해 시청, 법원, 방송국, 터미널 등 알짜 시설을 옮겨 놓았다. 구도심에는 옮길 수 없는 기차역과 전통시장만 남았다. 그리하여 고도 경주와 성곽이 있는 전주나 공주, 진주,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 몇몇 항구도시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은 특징이 없는 그저 그런 붕어빵 도시들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구도심은 죽어버렸고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구도심 활성화가 단체장 선거의 단골 공약이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구도심이 활성화되었다는 도시가 있다는 소식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에는 공권력이 막강했고 개발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자동차 시대가 되면서 도로가 좁고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구도심은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되었고 신도심 개발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많은 도시 중에 구도심 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과 도시개발 철학이 얼마나 빈곤했는지를 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307페이지 마치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제 중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온 집안이 그를 위해 희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지역으로 치면 아마 강남이 그런 잘난 아들에 해당할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이 책에서도 말했듯이 명문학교와 국가기관이 옮겨갔고 각종 특혜가 퍼부어졌기에 지금의 강남이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시한 아들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들도 딱히 지난 시절의 혜택과 희생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는 듯하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들도 딱히 지난 시절의 혜택과 희생에 고마워하는 마음은 없는 듯하다. 그렇다고 강남에 살지 않는 이들이 강남을 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강남이 몰락한다고 해서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어찌 보면 강남에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했던 꿈틀대는 힘과 욕망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 자체를